오늘은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결산 조정 그리고 신고 조정, 이 세무 조정을 한다고 했죠? 앞 시간에 세무 조정 뭐가 있죠?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그리고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게 있죠? 그럼 우리 결산 조정이 뭘까? 이거는 회사가 장부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산 조정의 대표적인 게 이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100, 감가상각 누계액 100. 이 감가상각비가 뭔지 아시죠? 감가상각비.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 100을 계상했다. 근데 세법상 한도가 100이다. 올해는 앞에서 그 감가상각비를 아직 안 배웠죠? 감가상각비는 나중에 배울 건데, 이 감가상각비를 무조건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세법상 한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한도가 있고, 이 한도 내에 있는 금액만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감가상각비에서 배울 겁니다.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 100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근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100이다. 그럼 이 한도 내의 금액이죠, 100은. 그럼 이 감가상각비 100을 전부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이게 결산조정입니다. 결산조정.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만약 이 감가상각비를 회사가 200을 계상했어요. 근데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가 100이다. 그럼 어쩌겠어요?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겠죠?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00 유보, 이런 세무 조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고 조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은 둘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둘을 비교해 가지고 보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 조정은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금으로 인정해준다. 그럼 신고 조정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신고 조정이 대표적인 게 소멸시효 대손상각비인데 1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100,
대손상각비를 송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거는 결산조정사항. 그리고 신고조정사항 있어요. 신고조정사항. 이거는 대손상각비를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하여야 한다. 이게 신고조정사항입니다. 보세요. 대손상각비를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완성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회사가 장부에 대손상각비에 대해서 송금 산입한 경우, 외상매출금 100 없애고 대손충당금 100 이렇게 장부에 송금 세무조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송금으로 인정해줍니다. 근데 이 장부에 만약 이거를 하지 않았다, 장부에 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안 했다고 가정하면은 송금 산입 외상매출금 100 유보 마이너스 유보죠. 이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송금 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조정사항은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하는 겁니다.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조정은 회사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받습니다. 이 결산조정 사항에 대해서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보세요. 이 결산조정 사항은 만약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장부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비용 처리 있죠, 이 회계 처리, 이거를 하지 않았다. 하지 않은 경우 이번 그 사업연도에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산조정사항은 반드시 송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의 이 비용으로 계상해야 된다. 이게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반대로 신고조정사항 있죠? 신고조정사항은 회사가 만약 장부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 있죠? 이 송금 산입 세무조정, 외상매출금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적정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무조정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결산조정사항인지 신고조정사항인지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만약 이게 신고조정사항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세무조정, 무조건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결산조정사항이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책 볼게요. 결산조정사항은 결산 시
이 장부에 반영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정청구가 뭔지 아시죠? 국세 기본법 나와요. 경정청구. 세금 줄여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경정청구. 경정이 고친다는 거죠. 경정. 다시 좀 세금 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고쳐달라. 이 경정청구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 송금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정청구 해가지고 송금산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즉 보세요.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장부의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게 결산조정사항입니다. 예를 보세요. 회사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이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 송금 장부에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송금 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부에 비용으로 계산해야만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무조정 없습니다.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반드시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감가상각비 계산은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이 결산조정사항 범위가 있죠. 일단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일시상각 충당금과 압축기장 충당금, 그 다음에 뭐 조세등록자법과 준비금. 이런 거는 어차피 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세법을 배우잖아요. 그럼 세법 배우면 이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 재고자산이 파손, 부패됐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 있죠. 밀가루가 부패된 경우, 그래가지고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있죠.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결산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 있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을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 이 비용 있죠. 이거를 장부에 회사 장부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를 차변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차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 재고자산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장부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장부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당기 순이익에 반영된다는 거죠. 당기 순이익. 회사 당기 순이익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반영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장부에 반영한 경우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건 세무 조정을 좀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좀 약간 어려우니까 좀 이해 안 되더라도 넘어가세요. 그럼 이제는 신고 조정사항 보겠습니다. 신고 조정사항. 신고는 뭐죠? 법인세 신고죠. 법인세 신고할 때 조정해야 할 사항. 신고 조정사항. 신고 조정사항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 조정해야 하는 사항. 세무 조정해야
해야 하는 사항. 예, 결산 조정사항은 회사 장부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 이 결산 조정사항하고 신고 조정사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신고 조정사항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 조정해야 하는 사항. 그러니까 이 당기 순이익 있죠?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한다. 이겁니다. 신고 조정사항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만약 그 신고 조정 사항인데 장부에 이미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세무 조정을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세무조정을 해야 되고, 만약 당기순이익에 그 비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 경우는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고조정 사항이다. 이게 좀 되게 추상적이죠. 보세요. 그 다음에 신고조정 사항은 임의 신고조정 사항과 강제 신고조정 사항으로 나눈다. 그럼 이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 없다. 반드시 세무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임의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 우리가 이제 지금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뭔지 모르죠?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비영리 법인이 이 수익 활동 있죠? 수익 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 여기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근데 이 고유,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이다. 100입니다. 100인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 산입 100 할 수 있어요. 송금 산입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100 유보 마이너스 유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이익 100에서 송금 산입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100을 빼죠. 그렇기 때문에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납부액은 0 되는 겁니다. 0. 이겁니다.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 산입 해가지고 법인세 납부액을 0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는 이유가 있죠. 기업회계에는 이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감사할 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조정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고 세무 조정할 때 이때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계상해서 송금 산입 받는다는 겁니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세무 조정 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된다. 보세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세무 조정 계산서에 계산한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한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기업 장부 있죠? 장부에 비용 처리 못한 경우입니다.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 못한 경우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송금 산입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100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 조정을 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액을 0원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 조정할 때 송금 산입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1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가지고 송금으로 인정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인세 납부액을 0으로 만든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의 신고 조정 항목이 들어있죠.
일시상각중단금, 압축기적 중단금. 이건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강제신고조정사항이죠. 강제로 세무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인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있죠. 차변에 비용 100 뭐 이런 거 있죠. 이거 이 회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 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한다.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송금 산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게 강제입니다. 강제로 신고 조정해야 된다. 세무조정 계산서에 반드시 이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이 강제신고조정사항 보세요. 장부의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있죠. 외상매출금이 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런 경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반드시 대송금으로 송금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장부에 만약 비용으로 대송금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 대송금, 마이너스 유보 이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세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송금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는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이때 송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2019년이다. 그럼 2019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그러면 2019년에 송금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송금 처리하지 못한다. 반드시 2019년에 송금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2020년에 이거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 송금을 인정받으려면 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 2019년 있죠? 2019년에 뒤에서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소한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보세요. 예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장부의 대손상각비 500을 계상한 경우 있죠? 500. 장부에 계상했다 그러면 이 세무조정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장부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장부의 대손상각비를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송금산입 소멸시효 완성채권 500 마이너스 2보. 그러면 이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세무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바뀐다는 겁니다. 보세요. 결산조정사항은 회사가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회사가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장부에 그 비용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결산조정사항이다. 근데 이 강제신고조정사항은 반대죠. 이 회사가 만약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송금 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 처리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정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비교표 나오죠.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이건 다 배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결산조정사항은 경정청구가 불가한다. 근데 강제신고조정사항은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게 이제 소득처분이죠. 소득처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